2022년 10월 16일 워싱턴주 레이시에서 경찰이 섬뜩한 911 신고를 받았습니다. 911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신고하실 내용이 무엇인가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는 애플워치로 걸려왔고 발신자는 상황실 요원의 질문에 전혀 대답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그녀는 덕트 테이프로 묶이고 입이 막혀 있었습니다. 도움이 올 때까지 전화 끊지 않을게요. 알겠죠? 하지만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레이시 경찰서. 신부도 밝히세요. 경찰이 그 주소에 도착하면 신고자와 그녀를 납치한 사람은 이미 사라진 상태입니다. 유일한 단서는 덕트 테이프 한 롤과 카펫에 묻은 혈흔, 그리고 신고자의 딸뿐입니다. 그녀는 엄마가 개인적인 문제를 겪고 있었다고 말하지만 그런 문제들이 이런 일로 이어질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납치당해 생매장되고 오직 애플워치로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죽었습니다. 괜찮아요. 죽었어요. 그가 누군가와 싸움을 하게 되면 아무리 오래된 일이라도 그녀는 항상 복수를 해요. 연락 보여줄게. 여러분이 곧 보게 될 영상은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날카로운 것으로 제 양쪽 가슴을 찔렀어요. 그때 저는 피가 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저를 따임고 제가 죽었는지 확인했어요. 구독하시면 스포티파이에서 광고 없이 에피소드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란 링크를 확인하세요. 경찰은 오후 1시 2분에 레이시의 한 교회 주택가 주소에 도착합니다. 아무런 소란의 흔적도 없는 조용한 오후입니다. 오직 그 소름 끼치는 911 신고 전화만 있을 뿐이죠. 익명 보호를 위해 제니라고 부르기로 한 42살의 신고자는 그 집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서류에 적힌 이름은 53세의 안철경입니다. 그녀의 남편이죠. 그리고 두 사람 모두의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911 신고 전화로 신변 이상이 충분히 우려되어 경찰은 착오를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집 안, 식당에서 바닥에는 찢어진 덕트 테이프 조각이 있고 식탁 위에는 휴대전화가 있습니다. 경찰이 애플워치와 연결된 번호로 전화하자 벨이 울리고 2층 침실에서 발견된 또 다른 휴대전화도 벨이 울립니다. 두 대 모두 제니의 것입니다. 하지만 제니는 이곳에 없습니다. 다른 침실에서는 더 많은 덕트 테이프와 카펫에 묻은 혈흔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복도에 깔린 러그들도 어지럽해져 있어 몸싸움이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건 단순한 의료 응급 상황이 아닙니다. 뭔가 아주 나쁜 일이 벌어진 겁니다. 현장 조사 중 한 젊은 여성이 도착합니다. 그녀는 제니와 채이의 20살 딸입니다. 그녀는 부모님이 이혼 중이고 법원의 명령이 내려져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말합니다. 채는 더 이상 이 집에 살지 않지만 가끔 빨래를 하러 오곤 한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그녀와 엄마가 교회에서 돌아오자 채의 벤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집에 들어가고 그녀는 쇼핑하러 나갔습니다. 이후로 부모님을 못 봤다고 합니다. 경찰은 긴급 실종자 수배를 내리고 채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요청합니다. 혈흔이 발견된 점을 고려해 최악의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니, 그리고 어쩌면 채까지도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자정이 조금 지난 시각, 숲 가장자리에 위치한 외딴 집의 주민들은 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납니다. 문을 열어보니 흙과 피로 뒤덮이고 목에는 덕트 테이프가 감겨있는 눈에 띄게 부상당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움을 애원하며 자신이 산채로 묻혔다고 말합니다. 그 여성, 제니는 끔찍한 공격에서 살아남아 병원으로 이송된 뒤 형사들에게로 옮겨집니다. 형사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처음부터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제니 신원보호를 위해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됐습니다. 이 녹음에 동의하시나요? 이것조차도 너무 사적인 것 아닌가요? 네. 제니와 채는 수십 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고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20살과 11살인 두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는 1988년부터 해군과 육군에서 복무하며 군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제니는 미국에서의 꿈이 그들이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지혜와의 관계에 대해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에 대해서요? 그렇지. 좀 더 높게. 그래서 저희는 결혼했어요. 저희가 신혼이었을 때 코로나에 정말 많이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금요일, 토요일 내내 남자들과 여자들과 채핑을 하곤 했어요. 그리고 일요일 밤에도요. 저는 그걸 다 봤어요. 그때마다 그게 다 저한테 전화로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딸을 낳은 후에 그는 우리를 혼자 두고 떠났어요. 그가 두 분만 남겨두고 떠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집을 실제로 떠났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그냥 신경을 안 썼다는 뜻인가요? 네. 아버지 가끔 정말 신경 쓰였나요? 2달 뒤 인스턴트 빵이. 들어와서 그가 집에 있을 때도 그는 채팅하고 야한 영상을 보고 있어서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는 다퉜어요. 그래서 2-3번 정도 그는 집을 2-3주 동안 나갔어요. 그가 어디로 갔는지 그녀는 알았어? 맞아. 그게 참 맥락이 없어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한번 그녀가 그의 문자 중 하나를 봤대요. 그래서 그 문자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네가 올 때 양말이나 다른 무언가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가 게이 친구가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어떻게 그 친구가 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포르노. 그가 지겠으니까요. 제이 코르노로요. 그런 남성의 나체 사진을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있었을 때 그는 부산과 제주로 출장 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가 호텔에 남자친구들을 초대했더라고요. 나는 그녀가 로그아웃하지 않은 걸 알았어요. 그래서 채팅 내용, 말들이 화면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그걸 끄는 걸 잊어서 제가 봤어요. 네, 여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그 클라이언트와의 상황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사진들을 찍어뒀어요. 이것들 복사해도 될까요? 우리가 할게요. 이 채팅들은 주로 성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제 저와 저는 하고 싶지 않고 내키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그는 자신의 일을 바람을 피우는데 이용하고 있었어요. 제 남편이 그를 군부대 호텔에 초대했어요. 그가 그를 그곳으로 안냈어요. 그래서 그 맥락이 그 문자에 담겨있어요. 알겠어요. 여기에는 그가 다시 한국에 배치되어 콜로라도의 아이들과 함께 그녀만 남겨두고 떠났던 때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첫사랑을 만나러 갔고 그걸 위해 여러 번 장거리를 운전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니까 그런 일도 직접 하게 되는 거죠. 그가 미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여전히 그 사람과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문자 메시지를 보면 그가 한국에 있는 자기 아들에게 돌아가겠다고 한 내용이 있어요. 그는 인생의 많은 부분을 비밀로 했어요. 2010년 그녀는 시민권을 신청하며 인터뷰도 치렀어요. 그래서 심사관이 제게 물었어요. 남편분이 한 번 이혼한 적이 있네요. 그거 알고 있었나요? 그리고 또 이 서류들 직접 준비하셨나요? 제가 한 거예요. 맞죠? 저는 잘 어울리지 못했고 서류도 직접 준비했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제가 준비한 건 다 그거였어요. 그래서 제 남편이 시민권 신청서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그것을 봉투에 넣고 보냈어요. 그리고 그런 말 했어요. 절대 이 봉투를 열지 마세요. 그냥 이걸 심사관에게 주세요. 그러자 심사관이 그리고 그걸 읽고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남편이 한 번 결혼한 적이 있다는 거 알고 있었나요? 저는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게 정말 많이 들어오죠. 네, 그때가 처음 알게 된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는 그녀보다 11살 많아요. 사귀기 시작할 때 그녀는 그가 이전에 다른 삶을 살았을 수도 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귀기 시작했을 때요. 나이 차이 때문에 전에 결혼한 적이 있냐고 그에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는 아니라고 했어요. 저는 그녀에게 가족이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의 가족조차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녀는 왜 그들이 그의 첫 결혼을 숨겼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그것 말고도 그의 과거가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조차도 그는 여전히 첫사랑과 연락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가 아주 자주 왔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때 제가 임신 12주였어요. 제가 전화를 받으려고 했는데 그가 저를 막으면서 벽에 밀쳤어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유산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피를 흘리고 있었고 병원에 갔어요. 그 사람은 그래서 그는 제 안전이나 그런 것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집에서 무슨 일 있었다고 묻자 그는 걱정했어요. 제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할까봐 그는 두려워했어요. 그는 저에게 너 때문에
나 직장에서 거의 해고당할 뻔했어. 왜? 그게 어디서 있었어? 내가 의사한테 또 빌려달라고 했다고? 내가 정말 그랬어? 그래서 나한테 뭐 물어보는 거야? 너 그 사람한테 말했어? 이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했어? 나는 의사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녀가 남편을 두려워한 건 처음이었지만 마지막이 아니었고 문자들을 발견했을 때 한계에 다다랐다고 느꼈다. 그래서 그때 나는 우리가 이렇게 계속 살 수 없다고 결심했어. 그래서 이혼하기로 했어. 그래서 얘 둘째 아이가 어렸을 때, 그리고 저는 금전적인 이유도 없어요. 그녀는 그를 떠나기 위해 필요한 여건을 마련할 시간이 필요했지만 늘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할 일을 하고 저는 그걸 존경해요. 그건 별일이에요. 그래서 제 결혼 생활은 항상 외롭고 건강하지 않아요. 2021년 8월 28일 그 운명적인 10월의 그날로부터 1년 전 그들은 차고에서 말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무엇이 그 말다툼을 시작하게 했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이렇게는 못하겠다고 말했죠. 그때 저는 누군가를 만났어요. 그래서 가정폭력 같은 일을 겪고 있을 때 그 사람 저를 도와줬어요. 그래서 제가 말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휴대폰이 바닥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도끼로 제 휴대폰을 부수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차고 문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는 도끼를 들고 있었어요. 저는 무서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를 열었어요. 앞에 카메라가 있어요. 그리고 제 집 앞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카메라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차고 문을 열면 그 사람이 멈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는 정말 멈췄어요. 유산 때와 마찬가지로 그는 그녀가 그들의 결혼에 당국을 개입시킬까봐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입을 다물지 않았어요. 그녀는 경찰에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는 저를 붙잡고 그런 다음 저를 바닥에 미쳤어요. 집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넘어졌어요. 네. 그리고 그가 제 발목을 잡고 저를 끌고 갔어요. 네, 휴대폰도 그런가요? 그래서 지금이 한밤중이니까 저는 제 휴대폰을 숨기고 딸의 휴대폰을 썼어요. 그래서 컨택트 맥스예요. 알겠습니다. 여기 사진들이 있네요. 뭘 사는 거예요? 이것도 소 있나요? 바비큐. 이것들은 그날 생긴 상처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그날의 진술서예요. 그래서 제 남편이 우리 딸에게 말했어요. 네가 이 진술서를 쓰지 않으면 내가 감옥에 가게 될 거야. 그래서 처음부터 여기까지 우리 딸이 글을 썼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말했어요. 그리고 제 딸이 저에게 무서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이 진술서를 써야 했어요. 그는 딸은 변호하게 했지만 제니에게는 그렇게 하게 할 수 없었어요. 저는 여러 번 감교해요. 제가 그가 쓴 진술서에 서명해서 마을로 보내라고 해요. 그래서 그는 변호사에게 말했어요. 저는 어떤 진술서도 쓰지 않았어요. 저는 이 편지에 서명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가 이걸 이용하려고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를 상대로 사야만이고요. 그가 저에게 이메일을 여러 번 보냈어요. 이 편지에 서명하라고.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그들의 결혼은 명목상으로만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완벽한 결혼은 아니었죠. 처음부터 그들은 각자 다른 방에서 잠을 잤고 그는 서로 각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분명히 했어요. 그가 저에게 내 인생을 살게니 걱정 말라고 했고 당신도 당신 인생을 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혼이 눈앞에 다가오고 8월의 폭행 사건 이후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진 뒤 그녀도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데이트를 하러 나갔고 남자친구가 된 사람을 만났어요. 남편분은 당신이 데이트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나요? 그는 나는 그래도 되지만 너는 그러면 안 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당신은 그게 어떤 기분인지 아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리고 그는 화가 났어요. 제 말은 그가 그렇게 하는 건 괜찮았지만 당신이 그렇게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는 제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에 꽤 화가 났고 제 남자친구를 찾아가서 협박했어요. 그게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제 남편이 제 남자친구 집에 갔어요. 뭘로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는 제 아내를 만나지 말고 절대 그녀를 보지 마세요.
그리고 그는 제 남자친구에게도 내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릴 거고 네 직장에도 말할 거야 라고 했어요. 체이의 행동은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었어요. 당신과 남편이 이혼에 대해 다툴 때 남편이 이혼 문제로 당신을 두렵게 하거나 위협한 적이 있었나요? 아니면 없었나요? 네, 항상 그랬어요. 남편이 자신의 퇴직금이나 다른 돈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로 다툰 적이 있었나요? 그래서 그가 말했어요. 내가 너한테 퇴직금을 주면 널 죽일 거야. 내가 구해줄게. 그가 말했어요. 내가 너한테 퇴직금을 줘야 한다면 네, 내가 너한테 네 부모님 돈을 줘야 한다면 널 죽일 거야. 네오나르그린 그래 했지. 그 사건 이후로 나는 그와 이혼 합의로 결심했어.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말했어.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리고 그는 군대에서 제대한 후에 이렇게 말했어. 그리고 나서 나를 기다리면서 지켜볼 거야. 그리고 그는 날 협박하고 있었어. 2022년 6월, 그녀는 이혼 변호사를 찾았어. 그 변호사는 어떤 합의도 그녀에게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줬지. 그래서 내가 집에 없을 때 그가 들어와서 방문을 떼어내고 버렸어요. 그리고 계속 저를 괴롭혔어요. 저는 그에게 돈을 포기하라고 했어요. 저는 그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는 저에게도 똑같이 했어요. 그의 것을 포기하고. 포기하라고 할 때 그러니까 청구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타겟이야. 나는 재산 분할 같은 건 안 해.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어. 그는 우리가 이 집에서 쫓겨나게 하려고 주택담보대출금을 내지 않겠다고 했어. 6월 6일에 그는 자살하겠다고 협박했어. 그리고 그는 죽을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어. 그는 나 죽을 거야라고 말했어. 그 일은 9월까지 번졌어. 그리고 그는 또 나한테 자기 어머니에게 빌린 돈, 그러니까 15만 달러를 갚아야 한다고 했어. 나는 또의 어머니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어. 그는 가족과 멀었고 제니는 그가 12년 전 가족과 연락을 끊었다고 했어. 그의 가족은 그가 양성애자라는 걸 알고 있었나요? 아니요. 그것이 그 가족 안에서든 문화적으로든 받아들여 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건 저희를 위한 게 아니에요. A. Seems 미국이야. 그건 그의 가족 사이의 비밀이에요. 아내와 자식들이 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고 있어서 채는 점점 더 절박해졌고 돈에 집착하게 됐어요. 그래서 10월 16일 이전에 그는 이안과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서류를 가져가고 그의 소지품 몇 가지를 챙기러 갔어요. 제가 그를 빌리러 갔어요. 그래서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있잖아요. 옷장과 서랍이 완전히 뒤집혀 있었어요. 제 방에는 비싼 가방이 하나 있는데 샤넬 그게 사라졌어요. 이건 10월 11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신용카드를 정지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방에 비상금이 좀 있었어요. 그에게 줬죠. 처음으로 가지고 갔더라고요. 그게 2,000달러였어요. 그래서 그는 제 가방을 가져가서 돈을 꺼냈어요. 처음에는 저는 집에 도둑이 든 줄 알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를 증명사라고 버튼을 하셨어요. 받으려고. 하지만 나중에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게 제 남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하라고 했어요. 딸의 휴대폰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그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제게서 훔쳤냐고 물으니 그는 자기 마음이라고 답했어요. 뭐라고요? 내 마음이야. 뭐하고 있어요? 그때 그녀는 그가 무엇이든 할 거란 걸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 시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공부했어요. 제 부모님은 달랐어요. 저는 무서웠다고 생각했어요. 제 남편은 언제든지 저를 죽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배웠어요.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녀는 접촉 금지 명령만으로 부족할 수 있음을 알았고 사실이 됐어요. 10월 16일 딸과 교회에서 집에 오니 최이 벤이 집 진입로에 있었고 그는 집 안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딸을 밖으로 보내고 양육권과 양육비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그와 이야기하려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 남편은 우리 가족 사이에 있었던 과거의 문제를 꺼내기 시작했고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언쟁으로 번졌어요.
그녀는 그에게 다시는 집에 오지 말라고 말했어요. 저는 제 방으로 들어왔고 그때 차고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그의 발소리도 들렸어요. 발걸음 소리가 아주 빨랐고 갑자기 그가 방으로 들어와서 제 얼굴과 머리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쓰러졌어요. 그리고 그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는 저에게 널 죽일 거야.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체중으로 저를 짓누르면서 제 두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저는 거기서 벗어나려 애썼고 그에게 이러지 마세요. 멈춰주세요. 라고 애원했어요. 그 후에 그는 제 발목을 덕트 테이프로 묶었고 이어서 제 허벅지도 덕트 테이프로 묶었어요. 그 후에 그는 제 입과 머리를 모두 덕트 테이프로 감쌌고 또 제 눈에도 덕트 테이프를 붙여서 아무것도 볼 수 없게 했어요. 그는 벤을 열기 위해 그녀를 혼자 두고 떠났어요. 이것이 그녀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고 그녀는 애플워치를 이용해 911에 전화하고 긴급 연락처에 알림을 보냈어요. 그가 돌아왔을 때 그녀가 한 일을 알아챘죠. 그리고 그가 제가 애플워치를 통해 911에 연결한 것을 알아챈 후에 그는 사고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제 손목에 있는 애플워치를 망치로 쳤어요. 망치로 제 손목도 여러 번 때렸어요. 그는 그녀를 자신의 벤에 태워 숲으로 데려갔어요. 그들은 아마 그녀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관들 바로 옆을 지나쳤을 거예요. 역부족이었고 이미 늦었죠. 그리고 그 후에 그 사람과 내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확실하지 않았지만 한동안 땅을 파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그는 저를 끌기 시작했어요. 그가 저를 끌고 갈 때 블라우스랑 속옷이 다 말려 올라갔어요. 그가 저를 끌고 가서요. 그리고 그는 욕을 하고 있었어요. 저한테 욕을 하면서 뭔가 뾰족한 걸로 제 양쪽 가슴을 찔렀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피반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 후에 그가 뭔가로 덮고 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나중에 그게 숲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때 무거운 소리가 들렸고 아마도 그가 이 구멍을 무거운 것으로 덮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후에 그가 구멍과 도랑 안에 있는 저에게 흙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가 흙을 붓고 있었어요. 그녀는 숨을 쉬려고 애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녀는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숨을 쉴 수 있도록 머리를 흙 속에 담기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그리고 그 후에 그가 잠시 동안 햅을 모두 덮은 후에 그가 차 시동을 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그 후에 그는 바로 차를 껐어요. 그리고 그의 달소리가 들렸어요. 어디에서? 제가 있던 곳, 제가 파묻혀 있던 근처에서요. 그리고 그는 그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그가 제 위를 돌아다니는 소리가요. 그래서 그는 제가 땅에 묻혀 있는지 확인하고 제가 죽었는지 확인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 발과 다른 곳을 흙으로 덮었어요. 그리고는 그녀는 죽었다고 말했어요. 괜찮아, 그녀는 죽었어. 마지막 말을 들었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모두 네. 그가 그녀가 죽었다고 소리내서 말했나요? 아니면 혼잣말로 했나요? 아니요, 그는 자주 그러듯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글쎄, 그녀는 그런 표정을 지었어요. 널 죽여. 혼자 예. 그러면 혼잣말을 했어요. 그때 그녀는 그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걸 들었고 그는 벤에 타서 거기 앉아 그녀를 죽은 줄로 알고 내버려뒀지만 그녀는 살아있었어요. 그때 저는 숨쉬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땅속에 있을 때 저는 정말 추웠어요. 하지만 그때 제 아이들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이 상황에서 살아남아야겠다는 의지가 생겼어요. 그녀는 손톱으로 뜯어내며 간신히 청테이프에서 벗어났어요. 그때 저는 그 사람이 그의 차가 제가 파고 있던 구멍에서 아주 멀리 있다는 걸 알아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가 제가 살아있고 테이프에서 벗어났다는 걸 알게 되는 게 쉬웠어요. 그가 알아차릴까봐 두려워서 어두워질 때까지 가만히 조용히 있었어요. 어두워지자 그녀는 벤 안 불이 켜진 걸 봤지만 창문은 뿌옇게 김이 서려 있었어요. 채가 잠들었길 바라며 구멍에서 나와 숲으로 도망쳤어요. 한참 동안 도로 옆을 따라 도망치고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집에서 나오는 불빛이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그 집 진입로로 올라가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저는 도움을 요청하며 남편이 저를 죽이려 한다고 했어요. 그는 화가 날 때마다 저를 죽이겠다고 자주 말하곤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혼할 때도 그가 말했어요. 내 퇴직금을 주느니 차라리 너를 죽이겠다고 했어요. 그는 다툴 때마다 저를 죽이겠다고 말하곤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 줄은 몰랐어요. 정말 무섭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저는 정말 무서워요. 통역사의 목소리에서는 제니의 슬픔과 두려움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요. 그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녀가 사랑해서 함께 세계 반대편까지 온 남자가 그녀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고 거의 성공할 뻔했습니다. 그와 20년을 함께 살고 난 뒤에 제가 느낀 감정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가족, 특히 그의 여동생이 저에게 말해줬어요. 저에게 그렇게 말해줬어요. 예를 들어 그가 누군가와 싸움을 하게 되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나든 얼마나 오래된 일이든 그는 항상 복수를 해요. 그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저에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계획대로라면 저는 죽었어야 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 상황에서 살아남아 도망쳤고 그 후에 그는 잡혔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가장 걱정하는 이유예요. 제니에게 다행히도 경찰이 그를 붙잡았어요. 10월 17일 오전 7시 30분쯤 체알리스 웨스턴 트레일에서 수상한 차량이 목격됩니다. 이곳은 전날 밤 제니가 도움을 청하러 갔던 집에서 약 1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그 차량은 체이 벤과 일치합니다. 경찰은 그 위치로 출동해 시동이 켜진 채 채가 안에서 졸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경찰은 아무런 저항 없이 그를 체포합니다. 그는 손에 명백한 부상을 입고 있어 먼저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한편 경찰관들은 주변 숲을 수색합니다. 그들은 제니가 말한 대로 쓰러진 나무들이 있는 공터를 발견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위를 나뭇가지로 덮어 숨긴 땅속 구멍을 발견합니다. 구멍 안에는 제니의 집에서 발견된 것과 일치하는 찢어진 덕트 테이프 조각들이 있습니다. 이 구멍은 제니를 묻기 위한 무덤이었습니다. 벤을 수색하던 중 그들은 피로 얼룩진 베개 커버 등 소름 끼치는 증거를 계속 발견합니다. 비닐봉지 안에 든 손도끼와 칼날이 달린 다용도 공구도 발견됩니다. 또한 이혼 서류와 11월 17일 마이애미행 비행기 여행 일정 등 여러 문서들도 있습니다. 그가 플로리다로 비행기를 타려던 걸까요? 아니면 더 끔찍한 일을 계획했던 걸까요? 경찰은 그의 아이들에게 쓴 찢어진 손편지도 발견합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돼서 정말 미안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너희가 태어난 뒤로 너희에게 많은 고통을 줘서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벗어날 수 없다고 느꼈다. 이제는 정말 더는 살고 싶지 않다. 너희가 태어났을 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고 아빠로서 함께한 시간도 정말 소중했다. 아빠는 너희를 정말 사랑해.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길 바란다. 내 딸, 아들이 되어줘서 고마워. 안녕, 아빠가. 그가 살인 후 자살을 계획했던 걸까요? 그랬다면 형사들에게는 말하지 않을 겁니다. 안 씨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안 씨 들리시나요? 네, 그리고 이 대화가 녹음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분명히 자유롭게 떠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추가 질문을 하기 전에 당신의 권리를 읽어드릴게요. 뭐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그들에 대해 최대한 많이 알아보려고 하죠. 맞죠? 군복무를 하셨나요? 네. 저는 묵비권을 행사해야겠어요. 잘 안 들려서 좀 더 크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묵비권을 행사해야겠어요. 아, 묵비권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묵비권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저희와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저희와 대화하고 싶지 않으시군요. 아니요. 그는 묵비권, 즉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 행사하며 말하기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그에게 불리한 증거는 충분히 있습니다. 이웃의 CCTV 카메라가 그가 자신의 벤에 타고 911 신고가 들어온 시간쯤에 차고로 들어가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그의 딸도 여기서 보이는 남자가 최 씨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를 아는 사람들도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한 친구는 그 집에 가정폭력의 전력이 있었고 남편인 최 씨가 지난해 가정폭력으로 체포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체포된 후 그는 만약 자신이 무너지게 된다면 혼자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그녀도 함께 데려갈 거라는 식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보석 심리에서 제니는 절박한 진술을 전달합니다. 이것이 그녀의 말입니다.
제발 보석을 허락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정말 제 목숨이 걱정됩니다. 저는 그를 너무나 두려워한다는 점을 꼭 강조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가 풀려나면 저를 또 죽일 거예요. 따라서 보석은 거부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살인 미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합니다. 그는 30년간의 군 복무에서 온 PTSD가 정신적 붕괴를 일으켰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통제적이고 학대적인 행동의 연속은 그렇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가 법정에서 진술했을 때 제니는 호흡곤란을 겪기 시작했고 구급대원의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채는 자신의 범죄에 대한 최대 형량인 거의 1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가 출소하면 그는 총기를 소유할 수 없게 됩니다. 그는 아내와 연락이 금지됐고 아내는 그의 잘못으로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합니다. 이 소름 끼치는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다음 시간까지 모두 안전하게 지내시고 저희 채널을 계속 지켜봐 주세요. 곧 디코더에서 다시 뵙겠습니다.